당신이 만약 단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복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거리를 오간다. 그 속에서 한 남자가 멈춰섰다. 58세 강민철. 그의 손에 든 봉투가 떨리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 그리고 그 사진 뒤에 적힌 5글자. 어머니 살아계심. 20년. 그가 압록강을 건넌 지 정확히 20년이 흘렀다. 그는 살았고 성공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니,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 5글자는 그가 지난 20년간 애써 묻어둔 모든 것을 단 1초 만에 무너뜨렸다. 그의 뒤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민철은 느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감각을. 20년 전 두만강 얼음 위를 걸을 때 느꼈던 바로 그 공포. 이제 시작이군. 그는 중얼거리며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평범한 일상은 이 순간 끝났다. 그리고 그가 20년간 감춰온 또 다른 인생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20년 전 1999년 12월 함경북도 무상군.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밤이었다. 당시 38세였던 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62세의 어머니 박순희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다. 영양실조와 폐렴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민철아,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갑니다. 제가 약속했잖습니까? 민철의 옆에는 같은 마을 출신인 35의 이정우가 있었다. 정우는 이미 2번의 탈북 시도 끝에 체포되어 수용소를 다녀온 사람이었다. 그의 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가득했다. 민철이 형님, 어머님을 이렇게 데리고는 못 갑니다. 국경까지는 50리가 넘습니다. 어머님의 상태로는. 닥쳐, 내가 업고 간다. 민철은 소리쳤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 추위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7년 전 아버지가 굶어 죽었다. 3년 전 아내와 어린 딸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제 남은 건 어머니뿐이었다. 그들은 밤새 걸었다. 민철이 어머니를 업고 정우가 앞길을 인도했다. 새벽 4시경 그들은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다. 저기가 중국입니다.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강을 가리켰다. 12월의 두만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얼음이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형님, 제가 먼저 건너보겠습니다. 안전하면 신호하겠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다. 한 발, 2발, 3발. 얼음은 견고해 보였다. 그가 강 한가운데쯤 도착했을 때였다. 파바박. 총성이 울렸다. 북한 경비병들이었다. 정우의 다리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으악. 정우가 비명을 지르며 얼음 위에 쓰러졌다. 민철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어머니를 업고 있는 상태에서 정우를 구하러 가면 셋 다 죽는다. 하지만 정우를 버리고 가면 형님, 어서 가십시오. 어머님을 살리십시오. 정우가 피를 토하며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다. 경비병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우야, 가십시오. 제발. 민철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업은 채 얼음 위로 뛰어내렸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렸다. 총알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꼭 잡으십시오. 민철은 미친 듯이 달렸다. 하지만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어머니. 그는 멈춰서서 어머니를 내려놓았다. 어머니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숨은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민철아,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살리지 못해서 안 됩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중국이 저기입니다. 저기만 가면 삽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너는 살아라. 꼭 살아서 행복하거라. 어머니.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민철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갈라진 얼음 틈으로 빠져들었다. 어머니. 민철의 절규가 새벽 하늘을 찢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경비병들이 강 언저리까지 와 있었다. 민철은 어머니를 찾을 수도 정우를 구할 수도 없었다. 그는 울부짖으며 반대편 강둑을 향해 달렸다.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중국 땅을 밟았다. 그리고 그는 그날 두 가지를 잃었다. 어머니와 자신의 영혼을. 2부 마이너스 현재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민철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강상사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의류와 자파를 수입하는 사업을 했다. 직원은 5명.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회사였다. 민철은 2003년에 한국에 입국했다. 중국에서 3년을 떠돌다가 한국 대사관을 통해 구출된 것이다. 그 3년은 지옥이었다. 중국 공안에게 쫓기고 브로커들에게 속고 온갖 험한 일을 하며 겨우겨우 버텼다. 한국에 온 후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이름도 바꾸고 과거도 묻었다.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업가로 살고 싶었다. 그런 그에게 그 봉투가 도착한 것이다. 민철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봉투를 다시 꺼내 보았다. 사진 속에는 늙고 수척한 여인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틀림없었다. 어머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뒤를 읽었다. 어머니 박순희 82세. 현재 함경북도 회령시 소재 인민병원 수용 중. 치매 초기. 당신을 찾고 있음. 구출 원하면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오. 단 대가는 3억.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중국 번호였다. 민철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 그는 20년간 어머니가 그날 두만강에서 돌아가신 줄 알았다. 실제로 그는 어머니의 장례도 마음속으로 치렀다. 매년 기일마다 혼자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살아계시다면? 그것도 자신을 찾고 계신다면? 민철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특유의 억양이었다. 강민철 씨. 아니, 본명은 강민수였죠?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살아계실 수 있습니까? 제 눈앞에서 강물에 빠지셨죠. 하지만 죽지 않으셨습니다. 경비병들이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놓친 책임으로 수용소에 보내졌죠. 15년을 수용소에서 보내고 5년 전에 풀려났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계십니다. 민철의 가슴이 미어졌다. 어머니가 15년을 수용소에서 자신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억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어머니를 중국으로 빼내겠습니다.
당신은 중국에서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십시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어머니는 이제 많이 늙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철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3억? 회사 전 재산을 털어도 2억이 겨우였다. 나머지 1억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 그보다 중요한 건 이게 사기일 가능성이었다. 탈북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는 흔했다. 북에 가족이 있다며 돈을 뜯어내는 수법. 하지만 그 사진은 너무나 생생했다. 그날 밤 민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20년 전 그 새벽 어둡고 차가운 두만강으로 돌아가 있었다. 3부 마이너스 과거와 현재의 교차. 다음 날 아침 민철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직원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격리를 맡고 있는 김은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40대 초반의 은미는 5년 전부터 이 회사에서 일했다. 성실하고 꼼꼼한 직원이었다. 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좀 쉬세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은행 잔고를 확인했다. 회사 계좌에 1억 8천만 원, 개인 계좌에 3천만 원, 합쳐도 2억 1천만 원이었다. 그는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회사를 담보로 하면 5천만 원은 더 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도 4천만 원이 부족했다. 점심시간 민철은 혼자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탈북민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진수. 그와 함께 2003년에 한국에 온 사람이었다. 여보세요, 민철이 형? 진수야, 나야. 오랜만이다. 와, 형님 목소리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너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4천만 원. 4천? 형님, 무슨 일이세요? 사업이 어려우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설명하기 복잡해. 나중에 얘기할게. 빌려줄 수 있겠니? 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형님, 저도 요즘 사정이 안 좋아요. 애들 학원비에 전세 대출에 1,000만 원도 힘듭니다.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갑자기. 전화를 끊고 민철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탁 쳤다. 어이, 형님. 민철은 돌아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그 얼굴. 20년 전 두만강에서 총에 맞았던 그 얼굴. 정우? 오랜만이네요, 민철이 형님. 이정우. 하지만 그는 20년 전과 너무나 달랐다.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고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놀랐죠? 저도 형님이 서울에서 잘 사신다는 소식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무역회사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멋지십니다. 정우의 말투에는 묘한 도끼가 섞여 있었다. 정우야, 그때 일은 됐습니다. 어차피 지난 일이죠. 그것보다 형님, 요즘 뭔가 고민 있으신 것 같던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 설마, 맞습니다. 그 봉투
제가 보냈습니다. 민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는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진도 진짜고요. 저도 한 달 전에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우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형님, 저는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경비병들이 저를 끌고 갔죠. 수용소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굶고 맞고 얼어 죽을 뻔했죠. 왼쪽 다리는 그때 총에 맞아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이렇게 됐습니다. 정우야, 10년 후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브로커가 되기로. 탈북민들을 빼내주는 일 말입니다. 물론 돈을 받고요. 그래서 나한테도 3억이면 싸게 드리는 겁니다, 형님. 보통은 5억 받습니다. 형님이니까 깎아드리는 거예요. 그때 형님이 저를 두고 가신 것,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정우는 담배를 던지고 민철을 똑바로 쳐다봤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돈 준비하십시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빼내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머니는 거기서 그냥 돌아가시겠죠. 정우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민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사부 마이너스 위험한 선택. 그날 밤 민철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혼자 소주 2병을 비우며 생각했다. 3억? 정우를 믿어야 하나?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민철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20년 전 중국에서 떠돌 때 쓰던 일기장이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악몽 같은 기억들이 가득했다. 2000년 3월 5일. 오늘도 중국 공안에게 쫓겼다. 산속에 숨어서 하루를 보냈다. 너무 춥다. 너무 배고프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살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000년 8월 12일. 브로커한테 속았다.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다 준다고 해서 돈을 다 줬는데 공안에 신고했다. 겨우 도망쳤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2001년 6월 3일. 오늘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다. 한 달에 50위안. 하루 한 끼는 먹을 수 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민철은 눈물을 흘렸다. 그 시절이 떠올랐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때. 그리고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다음 날 아침 민철은 결심했다. 어떻게든 3억을 만들기로. 그는 회사 전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은미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사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회사 정리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큰 투자건이 하나 들어와서. 무슨 투자요? 말하기 좀 복잡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은미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철은 2억을 현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은행은 대출을 거부했고 아는 사람들도 큰 돈을 빌려줄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민철은 위험한 생각을 했다. 사채? 하지만 사채는 이자가 어마어마했다. 한 달에 10%, 1억을 빌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다. 그래도 방법이 없었다. 민철은 사채업자를 만났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다. 이름은 최두식이라고 했다. 1억 필요하시다고요? 네. 담보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역회사요. 두식은 민철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탈북민이시죠?
민철은 놀라 그를 쳐다봤다. 어떻게, 제 직업이 뭔데요? 사람 보는 게 일인데. 탈북민들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차별 안 합니다. 돈만 제때 갚으면요. 얼마나 걸립니까? 원금은 3개월 안에 갚으시면 됩니다. 이자는 한 달에 15%, 15%요?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싫으면 다른 데 가세요. 근데 담보도 불확실한데 1억 빌려줄 데 없을 겁니다. 민철은 이를 악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습니다. 빌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근데 뭐에 쓰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돈 날릴 수는 없어서요. 가족을 구해야 합니다.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북쪽에 가족이 계시는군요. 브로커 통해서 빼내시려고요? 어떻게 아십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케이스 조심하십시오. 브로커들 중에 사기꾼 많습니다. 돈만 받고 튀는 놈들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다고요? 해야 합니다. 두식은 한참을 민철을 바라보다가 계약서를 꺼냈다. 여기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세요. 3개월 안에 못 갚으면 당신 회사는 제 거고 당신 목숨도 위험해집니다.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렇게 그는 1억을 손에 쥐었다. 이제 3억이 완성되었다. 오브 마이너스 북으로 가는 길. 일주일 후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돈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틀 후 중국 단둥으로 오십시오. 제가 위치를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십시오. 경찰이나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거래는 취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철은 직원들에게 일주일 정도 중국 출장을 간다고 말했다. 은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괜찮아. 돌아오면 다 얘기해 줄게. 은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민철은 가방에 3억을 넣었다. 현금 3억. 어마어마한 무게였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목적지는 중국 심양. 거기서 기차로 단둥까지 갈 예정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민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신다. 2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심양에 도착한 민철은 기차역으로 갔다. 단둥까지는 3시간 거리였다. 기차 안에서 그는 옆자리에 앉은 중국인 노인과 대화를 나눴다. 한국 사람이십니까? 네. 단둥에는 무슨 일로? 사업차?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강이 압록강입니다. 강 너머가 북한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게. 민철은 압록강을 바라봤다. 넓고 잔잔한 강이었다. 20년 전 자신이 건넜던 두만강보다 훨씬 넓었다. 강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저쪽은 참 안타깝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둥에 도착한 민철은 정우가 보낸 주소로 갔다. 강변의 허름한 모텔이었다. 3층 307호. 민철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정우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2명의 남자가 더 있었다. 모두 건장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정우야, 이 사람들은 제 동료들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민철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돈 가져왔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우는 가방을 열어 현금을 세기 시작했다. 한참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딱 3억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까? 아직입니다. 어머니는 아직 북쪽에 계십니다. 내일 밤에 빼내올 겁니다. 내일 밤? 네. 오늘 밤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내일 새벽에 어머니를 데리고 나와서 내일 밤에 강을 건널 겁니다. 형님은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도 갑니다. 형님, 정우야, 나는 20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어. 이번에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가 가겠다. 정우는 한참을 민철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다. 그럼 준비하십시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6부 국경을 넘어 밤 11시 민철은 정우 일행과 함께 강변으로 갔다. 어둠 속에서 작은 고무보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걸 타고 건너갑니다. 소리 내지 마십시오. 북쪽 경비병들이 순찰 돕니다. 민철은 보트에 올라탔다. 정우와 2명의 동료도 함께 탔다. 보트가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압록강의 물소리만 들렸다. 민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20년 만에 다시 북한 땅을 밟게 되는 것이다. 약 30분 후 보트가 북한 쪽 강둑에 닿았다. 정우가 속삭였다. 조심하십시오. 이제부터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정우가 앞장섰고 민철은 그의 뒤를 따랐다. 약 1시간을 걸었을까? 멀리 불빛이 보였다. 저기가 회령시입니다. 인민병원은 저 불빛 근처에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부에 사람이 있습니다. 간호사 1명을 매수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를 빼내줄 겁니다. 그들은 병원 뒤편으로 돌아갔다. 작은 뒷문이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정우가 안으로 들어갔고 민철도 따라 들어갔다. 복도는 어둡고 음산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민철의 가슴이 조여왔다. 이런 곳에 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간호사였다. 늦었네요. 미안합니다. 형님을 데리고 와서. 간호사는 민철을 쳐다봤다. 가족입니까? 네. 아들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오세요.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갔다. 맨 끝 병실. 간호사가 문을 열었다. 저기 계십니다. 민철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하지만 그 윤곽은 틀림없었다. 어머니. 민철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저예요. 민철이에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민철을 바라봤다. 그리고 민철아? 네. 어머니, 저예요. 민철아, 우리 아들 살아있구나. 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민철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어머니, 이제 같이 갑시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민철아, 나는 이제 못 간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 순간 정우가 급하게 들어왔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경비병들이 오고 있습니다. 뭐? 간호사가 신고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민철은 어머니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민철아, 나는 여기 남겠다. 너는 가거라. 안 됩니다. 어머니, 형님, 시간 없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비병들이었다. 정우가 민철의 팔을 잡아당겼다. 가야 합니다. 안 돼. 어머니, 형님. 정우는 민철을 강제로 끌고 나갔다. 민철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민철의 귓가를 총알이 스쳐 지나갔다. 정우가 소리쳤다. 엎드리십시오. 모두 땅에 엎드렸다. 총알이 머리 위를 날아갔다. 그들은 기어서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쪽입니다. 빨리. 정우가 앞장서서 달렸다. 민철도 따라 달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또다시 어머니를 두고 왔다. 그들은 1시간을 달렸다. 마침내 강변에 도착했다. 하지만 보트가 없었다. 보트가 어디 갔습니까? 몰라요. 누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해? 그 순간 뒤에서 경비병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다. 쏴. 총성이 난무했다. 정우의 동료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형님, 뛰어드십시오. 헤엄쳐서 건너야 합니다.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정우가 먼저 강물에 뛰어들었다. 민철도 따라 뛰어들었다. 11월의 압록강. 물은 얼음처럼 차갑했다. 민철은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총알이 물속으로 박혔다. 정우가 앞서가며 소리쳤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습니다. 민철의 팔에 힘이 빠졌다.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20년 전 어머니가 이렇게 빠져들어가셨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 순간 누군가 민철의 팔을 잡았다. 정우였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우가 민철을 끌고 헤엄쳤다. 마침내 그들은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다. 민철은 땅에 쓰러져 기침을 했다. 물을 토해냈다. 살았습니다. 형님, 살았습니다. 정우도 옆에 쓰러졌다. 둘 다 온몸이 젖어 떨고 있었다. 민철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20년 전 그날 밤에도 이렇게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그는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 7부 마이너스 돌아온 현실. 다음 날 민철은 서울로 돌아왔다.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났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3억? 그가 모든 것을 걸고 만든 3억은 사라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북쪽에 계셨고 그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회사로 돌아간 민철은 은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장님, 정말이세요? 그래, 나는 탈북민이야. 그리고 방금 모든 걸 잃었어. 은미는 한참을 민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뭐? 다시 시도하십시오. 제가 돈을 모으겠습니다. 다시 어머님을 구하러 가십시오. 은미야, 사장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저는 5년간 일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런 사장님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민철은 눈물을 흘렸다. 이 차가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다. 사채업자 최두식이 찾아온 것이다. 강 사장님,
돈 준비되셨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안 됩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3개월 후까지 1억과 이자 4,500만 원. 총 1억 4,500만 원을 갚으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두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민철은 절망했다. 회사는 텅 비었고 빚은 산더미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북쪽에 계셨고 구할 방법도 없었다. 그날 밤 민철은 한강 다리 위에 섰다. 아래로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정우였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을 다시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형님이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신촌 어디 카페에서 만납시다. 전화가 끊겼다. 민철은 난간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아직 끝이 아니다. 8부 마이너스 위험한 제안. 다음 날 민철은 정우를 만났다. 정우는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북한 내부 협조자 명단입니다. 그리고 탈북 루트 지도입니다. 이게 왜 필요해? 형님이 직접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합니다. 미쳤어? 나 혼자 어떻게 해? 혼자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저도 빚이 있습니다. 형님한테. 무슨 빚? 20년 전 형님은 저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이번에는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민철은 서류를 펼쳐봤다. 거기에는 북한 내부의 복잡한 조직도와 탈북 루트, 그리고 협조자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돈을 받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형님이 가지고 있는 중국 인맥을 활용하면 다시 돈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3개월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형님 빚도 정리하도록 돕겠습니다. 너도 돈이 없잖아.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됩니다. 민철은 한참을 고민했다. 이건 도박이었다. 성공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다. 좋아. 해보자. 좋은 결정이십니다, 형님. 그날부터 민철과 정우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철은 낮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고 밤에는 정우와 만나 탈북 계획을 구체화했다. 은미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저축을 털어 500만 원을 민철에게 건넸다. 사장님, 이거라도 보태십시오. 은미야, 이건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이 돈이 사장님한테 필요합니다. 민철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2달이 흘렀다. 민철은 1억을 다시 모았다. 그리고 정우는 북한 내부 협조자들과 접촉에 성공했다. 형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루트로 갑니다. 어머님을 병원에서 빼내서 안전가옥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탈출시킵니다. 일주일이나? 서두르면 들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가야 합니다. 알겠어. 그리고 형님, 이번에는 형님도 북쪽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십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오지 않으실 겁니다. 형님이 직접 모시고 와야 합니다. 민철은 각오를 다졌다.
20년 만에 다시 북한 땅을 밟는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 구부 마이너스 다시 북으로. 2025년 1월. 민철은 다시 중국 단둥으로 갔다. 이번에는 정우뿐만 아니라 5명의 전문 브로커들이 함께였다. 모두 탈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번 작전은 10일 계획입니다. 오늘 밤에 들어가서 어머님을 찾아 안전가옥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어머님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그 후에 탈출합니다. 정우가 지도를 펼쳐 설명했다. 들어가는 루트는 여기 압록강 상류입니다. 경비가 약한 지점입니다. 나오는 루트는 두만강 쪽입니다. 거리는 멀지만 더 안전합니다. 10일 동안 북쪽에 있는다는 거야? 네.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건강 상태로는 당장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철저했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계획도 완벽했다. 그날 밤 그들은 강을 건넜다. 이번에는 보트가 아니라 밧줄을 이용했다. 강 양쪽에 밧줄을 연결하고 그걸 타고 건너는 방식이었다. 민철은 밧줄에 매달려 강을 건넜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꼭 구한다. 북한 땅에 발을 디딘 민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냄새가 달랐다. 흙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가난의 냄새. 형님 가십시다. 그들은 어둠 속을 걸었다. 정우가 제공한 GPS를 따라 움직였다. 3시간을 걸어 첫 번째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낡은 농가였다. 안에는 50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왔습니까? 네. 리철성 동무입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리철성은 정우의 오랜 협조자였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 탈북을 돕는 일을 했다. 물론 돈을 받고. 어머님은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내일 밤에 빼내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쉬십시오. 민철은 방 한 칸을 배정받았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이 집 어딘가에서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20년 전 자신도 이런 곳에서 살았다. 다음 날 밤 리철성은 약속대로 어머니를 데리고 왔다. 트럭에 실려온 어머니는 더 수척해져 있었다. 어머니. 민철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는 민철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민철아. 정말 왔구나. 네, 어머니.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거니? 네, 꼭 함께 갈 겁니다. 어머니를 안전가옥으로 옮긴 민철은 일주일간 어머니를 정성껏 돌봤다.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약을 구해 드시게 했다.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다. 민철아, 내 아버지가 그립구나. 네,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싶으시죠? 너희 어머니가 못난 어미라서 너를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최고의 어머니십니다. 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20년간 그리워했던 그 손. 거칠고 주름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 일주일이 흘렀다. 어머니의 컨디션이 조금 나아졌다. 정우가 말했다. 형님, 내일 떠납니다. 두만강 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갈 겁니다. 러시아? 네. 가장 안전한 루트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확실합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간다. 10부 마이너스 배신. 다음 날 새벽 그들은 출발했다.
어머니를 업은 민철과 정우 일행은 북쪽을 가로질러 두만강으로 향했다. 사흘을 걸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마을을 피해 걸었다. 어머니는 힘들어했지만 참았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어머니, 응, 괜찮다. 민철아. 마침내 두만강이 보였다. 정우가 말했다. 저기입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그럼 안전합니다. 그들은 강가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약속한 배가 없었다. 배가 어디 있어? 모르겠습니다. 분명 여기라고 했는데. 정우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민철은 불안해졌다. 정우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아닐 겁니다. 조금 기다리면. 그 순간 사방에서 불빛이 켜졌다. 그리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나타났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민철은 얼어붙었다. 함정이었다. 정우가 외쳤다. 도망치십시오. 하지만 늦었다. 군인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민철은 어머니를 꽉 안았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중령 계급장을 단 40대 남자였다. 오랜만이네요, 강민수 동무. 민철은 그 얼굴을 알아봤다. 20년 전 두만강에서 자신을 쫓았던 바로 그 경비병. 너는 기억하시는군요. 저는 김일성입니다. 당신 때문에 강등당했죠. 20년간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민철은 정우를 돌아봤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우야. 설마. 죄송합니다, 형님.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민철은 절망했다. 정우가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다. 김일성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강민수 동무, 당신은 체제 이탈자입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가족연좌제로 수용소에 가셨죠. 이번에는 둘 다 죽습니다. 기다려. 나만 잡아가. 어머니는 놔줘. 안 됩니다. 규정입니다. 군인들이 민철과 어머니를 끌고 가려 했다. 민철은 발버둥쳤다. 안 돼. 어머니. 그 순간 정우가 움직였다. 그는 옆에 있던 군인의 총을 빼앗아 김일성을 쐈다. 퍽! 김일성이 쓰러졌다. 주변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형님, 뛰십시오. 정우가 소리쳤다. 민철은 어머니를 업고 달렸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정우가 군인들을 막고 있었다. 정우야, 가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형님을 살립니다. 민철은 눈물을 흘리며 달렸다. 강물이 가까워졌다. 그는 어머니를 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다. 뒤에서 정우의 비명이 들렸다. 그리고 총성. 민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헤엄쳤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다. 민철은 어머니를 내려놓았다. 어머니는 의식이 희미했다. 어머니, 어머니. 민철아, 우리 살았니? 네, 살았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민철은 어머니를 안고 울었다. 강 건너편에서는 총성이 멈춰 있었다. 정우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정우야, 미안하다. 고맙다. 민철은 어머니를 업고 일어섰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집으로. 11부 마이너스 귀환.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길은 험난했다. 민철은 어머니를 업고 중국 내륙을 가로질렀다.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버스와 기차를 갈아탔다. 한 달이 걸렸다. 한 달간 도망치고 숨고 기다렸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졌다. 민철은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웠다. 마침내 베이징에 도착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다. 대사관 직원들이 그들을 보호해줬다. 탈북민이시군요. 어머니와 함께 오셨군요. 네. 제발 어머니를 병원에. 걱정 마십시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대사관 내 의료실로 옮겨졌다. 의사가 진찰했다. 심한 영양실조와 폐렴입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어머니는 일주일간 대사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컨디션이 조금 나아지자 그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2025년 3월 민철은 20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어머니, 여기가 한국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여기가 남조선이구나. 어머니는 공항을 둘러봤다.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철아, 우리 정말 자유구나. 네, 어머니. 이제 자유입니다. 민철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정밀 검사 결과 어머니는 치매 초기와 여러 합병증이 있었다. 하지만 치료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 회사로 돌아온 민철을 은미가 반겼다. 사장님, 정말 성공하셨군요. 응, 은미야. 어머니를 모셔왔어. 축하드립니다. 은미는 눈물을 흘렸다. 민철도 함께 울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가왔다. 사채업자 최두식이 찾아온 것이다. 강 사장님, 기한이 지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억 4,500만 원. 언제 갚으시겠습니까?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돈이 없었다. 어머니를 구하느라 모든 걸 쏟아부었다. 한 달만 더 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두식은 민철의 회사 서류를 꺼냈다. 이제 이 회사는 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 목숨도 위험합니다. 민철은 절망했다. 어머니를 구했지만 이제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 그날 밤 민철은 어머니 병실을 찾았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다. 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이제 제 의무는 다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어머니는 여기서 편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다. 민철은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12부 마이너스 마지막 선택. 다음 날 민철은 두식을 만났다. 돈을 못 갚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목숨을 주겠습니다. 두식은 놀란 듯 민철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입니까? 대신 제 어머니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직원 은미도. 그 둘만 지켜주신다면 제 목숨은 드리겠습니다. 두식은 한참을 민철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강 사장님, 저도 사람입니다. 네, 저도 부모가 있습니다. 강 사장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북쪽까지 가셨다고. 대단하십니다. 두식은 서류를 꺼냈다. 이 빚 탕감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대신 5년 안에 갚으십시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민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식을 바라봤다. 왜 이러십니까? 제 아버지도 탈북민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강 사장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저도 여기 있는 겁니다. 두식은 일어섰다. 5년.
천천히 갚으십시오. 그리고 어머님 잘 모시십시오. 두식은 그렇게 사라졌다. 민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에필로그 -5년 후 2030년. 민철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치매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지셨다. 기억은 자주 잃어버리셨지만 민철만은 잊지 않으셨다. 민철아, 밥 먹자. 네, 어머니.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김치찌개입니다. 고맙다, 아들. 어머니는 밥을 드시며 웃으셨다. 민철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회사는 은미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었다. 은미는 능력이 뛰어났고 회사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민철도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다. 어느 날 민철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중국에서 온 편지였다. 편지를 열어보니 정우의 필적이었다. 형님, 저는 살아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중국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형님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저는 형님을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형님과 어머님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정우. 민철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정우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친구였다. 민철은 답장을 썼다. 정우야,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언젠가 다시 만나자. 마이너스 민철. 그날 저녁 민철은 어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강물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가 좋으시죠? 응, 좋구나. 민철아, 너 덕분에 어미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민철의 손을 꽉 잡았다. 민철아, 너는 효자다. 어머니. 민철은 어머니를 안았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20년. 긴 시간이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끝에는 희망이 있었다. 민철은 웃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긴 여정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마지막 -10년 후 2040년. 민철은 이제 68세가 되었다. 어머니는 92세로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셨다. 치매는 더 진행되었지만 민철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회사는 은미가 사장이 되어 크게 성장했다. 민철은 이사로 물러나 어머니를 돌보는데 집중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북한이 개방되기 시작한 것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자유롭게 오가는 시대가 왔다. 민철은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다. 20년 전 탈출했던 그 마을.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변해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내, 딸의 묘를 찾았다. 민철은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당신과 딸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울었다. 그들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민철은 두만강을 찾아갔다. 20년 전 그날 어머니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강. 어머니, 여기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잃었던 곳입니다. 어머니는 강을 바라봤다.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지난 일입니다. 민철은 강물에 꽃을 던졌다. 정우를 위한 꽃이었다. 정우야,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다. 강물이 꽃을 떠내려 보냈다.
민철은 오랫동안 강을 바라봤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가 물었다. 민철아, 우리 행복하지? 네, 어머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럼 됐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고난과 희망, 절망과 사랑. 그 모든 것이 섞인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한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한 이야기였다. 진짜 마지막 마이너스 어머니의 편지. 민철이 70세가 되던 해 어머니는 94세로 조용히 돌아가셨다. 민철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들 민철에게.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민철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어미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어미는 내가 20년 전 두만강에서 도망칠 때 내가 살기를 바랐다. 어미가 죽더라도 내가 살아서 자유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어미는 일부러 손을 놓았다. 내가 어미를 구하려고 멈추지 않게. 내가 살 수 있게. 어미는 강물에 빠졌지만 죽지 않았다. 경비병들이 건져냈고 수용소로 보내졌다. 15년간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았다. 하지만 어미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는 살았고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20년 후 내가 어미를 찾아왔구나. 어미를 구하러 목숨을 걸고 왔구나. 민철아, 너는 효자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이다. 어미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어미는 내 덕분에 마지막 10년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민철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어미를 가끔 기억해다오. 사랑한다, 내 아들. 너를 사랑하는 어미가. 민철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다. 20년. 그가 어머니를 잃었다고 생각한 그 20년.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그를 생각하며 버텼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구했다. 비록 10년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10년은 둘 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민철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절을 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은미도 왔고 두식도 왔고 탈북민 동료들도 왔다. 모두가 어머니를 추모했다. 그리고 민철을 위로했다. 장례를 마친 후 민철은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다. 어머니와 자주 산책하던 그 길. 강물이 흐르고 해가 지고 있었다. 민철은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 끝에는 사랑이 있다.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도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20년의 이별을 견디게 했고 마침내 다시 만나게 했다. 민철은 웃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니, 저 별 보이시죠? 거기서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 살겠습니다.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민철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38선 너머의 약속. 이것은 한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 이야기다. 민철은 밤새 글을 썼다. 어머니와의 추억, 탈북의 고통, 재회의 기쁨, 그리고 이별의 슬픔. 모든 것을 글로 남겼다. 후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는 책의 마지막 문장을 썼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도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민철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민철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어머니, 오늘도 잘 살겠습니다.